서울 아파트 가격이 9개월 만에 또 상승이 꺾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은 뭐 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의 요즘 분양률 보면은 이미 분양률이 뭐 한 자리 숫자 뭐 이랬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가격이 꺼지지 않게끔 살려놓는다. 두 번째로 전세제도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짚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서울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에서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소위 말해 가격에 폭락도 막고 폭등도 막습니다.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폭락도 해요. 근데 집 한번 잘못 사면 우와 큰일 났네 이런 걸 겪는데 우리나라는 했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해줬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변동성이 줄어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전략은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크면 레버리지 하면 잘못했다가 망해버리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적으면은 레버리지를 해도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차익이 항상 생기니까 레버리지의 수요가 당연히 생기죠. 두 번째가 전세인데요. 갭 투자한 것들의 주택이 어디 서울의 강남 주택을 가지고 갭 투자합니까? 전세 비율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의 시장보다는 빌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갭이 적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이 이루어져서 그게 좀 영향을 줬을 거고 다만 전체적으로는 금액은 적지만은 그래도 전세 보증 제도를 통해서 이제 전세가 보증을 해주니까 대출을 훨씬 은행이 용이하게 해줘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출이 늘어나는 것이죠. 결국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저번 정부 때 이제 그걸 적극 적으로 많이 실행했었고요. 그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 영향이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난 5년 동안에 기업 대출에서 부동산으로 들어간 것이 한 300조 들어갔고요. 전체 1000조가 증가했는데 그 중에 300조가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시공사들이죠. 부동산 관련된 기업에서 대출해 간 것이 300조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250조 늘어났습니다. 550조가 지난 5년 동안 부동산으로 들어갔고요. 거기다가 전세자금 대출까지 합쳐져 가지고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간. 그게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서 미분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만큼 돈이 들어갔으니까 건물을 지었겠죠. 그것들이 이제 공급 초과로 일어나는 부분이고, 서울 지역은 이제 규제도 많고 땅도 별로 없었으니까 덜 지었죠. 이 밸류에이션이 잘 안 맞습니다. 아파트 부분은 가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교육 제도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가치.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꽤 생각보다 큽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 무슨 배송지 주소를 쓸 때 자기가 강남구나 서초구나 용산구라는 걸 쓸 때하고 다른 곳을 쓸 때하고 쓸 때마다 자부심을 느끼고 턱 쓰면은 다시 한번 자기를 쳐다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자녀들의 혼사가 이루어진다 그럴 때 그 주변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비슷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편익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새집 공급이 별로 안 됐습니다. 일기 신도시 아시겠지만 그게 80년대부터 공급되었습니다. 근데 80년대, 90년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이제 $10,000가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집이에요. 근데 지금 35,000달러입니다. 성에 차겠습니까? 안 차죠. 그래서 새집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새집을 많이 공급해 줘야 돼요. 근데 새집 공급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잘 별로 안 될 겁니다. 특히 지방에는 뭐 별로 규제가 없으니까 많이 되었지만은 서울 지역은 규제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반포도 이제 저렇게 개발되고 했지만 여전히 이제 새집 공급량은 좀 부족합니다. 거기에 또 양극화에 따른 부분.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소득 성장률이 이렇다고 그러지만 양극화돼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요. 소득의 저 상위 끝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아주 많아진 것이죠. 예를 들어 전문직을 가진 두 명이 결혼을 했다. 이 사람들은 뭐 자산 가치로 따지자면 엄청나죠. 결혼 시장도 양극화가 소위 말해 되는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들끼리 이러면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더 양극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논문들 중에 보면은 결혼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 후에 브랜드 가치, 교육, 그 다음에 커뮤니티 등등들이 이제 아울러져서 이제 만들어진 가격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이게 쉽게 밸류에이션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IMF가 이제 내년에도 2% 보았고 올해도 이제 2.2%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수가 안 좋다.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서둘러야 한다. IMF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저는 정확한 처방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내년에 2% 정도 성장.
지금 우리나라의 체력에서는 2% 성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2에서 3, 이게 보통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저렇게 살아가니까요. 2% 성장인데 이제 문제는 IMF가 거기에 하방 리스크가 있다는 쪽입니다. 이걸 내가 성장률을 2% 해놨지만은 내년 가서 올릴 가능성이 있다,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IMF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 리스크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이후의 무역. 우리나라는 수출이 성장의 주된 동력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좋은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 면에서. 그런데 부동산만 따로 좋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경제가 이런데 나홀로 부동산은 뭐 서울 지역이라고 해서 막 올라가고 그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상당 부분이 내수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수출 수입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내수가 앞으로 정체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하고 좀 연관을 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명목 성장률, 실질 성장률에다 물가 상승률 더한 거하고요.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5.45% 뭐 이래가지고요. 거의 비슷하고 강남 지역은 6.7% 해서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부분은 이게 뭐 침체하고 가격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경제는 그렇게 막 우당탕 퉁탕 무너지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거리를 한번 걸어 다녀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나라는 건물도 많이 써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경제가 완전히 뭐 갑작스럽게 올스탑되고 그런 건 아닌데요. 그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명목 성장뿐만 아니라 지어지기도 엄청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비해서 앞으로 성장률이 2에서 1%입니다. KDI는 이제 곧 우리나라는 1%대 성장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명목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부동산에 저는 기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부동산을 보는 분들은 매크로하고 따로 떼놔서 보시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게 단기적으로 맞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매크로를 보고 부동산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관계에서는 조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수가 안 좋은 만큼 부동산도 침체 가능성이 좀 있다면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그래도 없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년 동안 인구가 한 5천만 명 증가합니다. 계속 그 이전 10년 동안도 한 1,000만 명 증가했고요. 미국은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부분은 장기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인구가 지금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부동산 시장이 성장률도 떨어지고 인구도 가구 수도 이제 앞으로 노인 가구 중심으로 바뀌어가고요. 가구 수도 2040년 넘어가면 이제 확 줄어듭니다. 외국 이민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포인트이긴 한데요. 그 부분이 뭐 지금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아마 멸실되는 아파트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아마 초과 공급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더 저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호주도 인구 많이 증가합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미국도 증가하고요. 영국도 그렇고. 선진국 중에 인구 앞으로 증가하는 나라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50년 동안 본다면은 세계 사람들이 보고 완전히 쇼킹이거든요. 이야, 이런 나라가 있나 할 정도의 쇼킹입니다. 그런 정도로 쇼킹을 받는 나라가 다른 선진국의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의 부동산처럼 간다? 그건 절대적으로 어불성설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부동산 학과 교수이신데요. 그 이전에는 부동산을 많이 하셨어요.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하셨는데 지금은 집도 안 가고 전세에 살고 계시는데 비싼 전세. 왜냐하면 비싼 집에 사니까 세금하고 이런 거 감안하면은 감가상각 당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내가 비싼 전세에 살고 있는 게 오히려 낫다 뭐 이런 거지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바는 내 집은 있어야 됩니다. 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애자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일단 삶을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 집값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기가 자산이 아주 많지 않은 한은 집값이 올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입니다.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하면서 주택 사지 말고 주식 사라 했다가 그때 아파트, 부동산 안 샀던 사람이 난리가 난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캐나다 같은 경우 인구는 별로 안 많고 땅은 넓지만 이민을 대거 받아들인 바람에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내 집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맨날 내 집을 안 갖고 전세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야, 집값 오르면 어떡하지? 어디서 뉴스 나서 집값 오른다면 마음이 덜커덕 내려앉는 것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자기 자산의 7, 80%가 주택인 사람은 그런 걱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라면은 내 집을 꼭 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집을 마련해 놓으면은 스스로 좀 절약이 돼요. 이거 원리금 상환한다고요. 절약해서 자산 축적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주택연금으로 다시 내가 연금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애 전체 자산관리 사이클에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저는 꼭 이제 내 집을 갖는 게 좋다, 이렇게 항상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장기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이 없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팔게 돼요. 근데 주택을 자기 집에 있으면은 안 팔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주택으로부터는 배당이 들어옵니다. 무슨 배당이냐? 자기가 살고 있는 서비스라는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주택의 가격이 오르든 말든 자기 주택에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배당주에 투자하시면서 가격이 오르든 말든 배당받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주택을, 자기 집을 가지고 거의 살고 있으면 일종의 배당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발 세상 일은 전망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골머리 앓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것은, 토대가 된다는 것은 꼭 마련해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평수로부터 시작을 하든지 조금 외곽으로부터 시작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옮겨가고 갈아타야죠. 이제 40대, 50대만 가더라도 자기 집 소유율이 한 70, 75%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전체 주택 소유율이 낮은 이유는 20대 뭐 이런 아직 결혼 안 하고 이런 계층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평균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이죠. 한 40, 50대 가면은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75% 정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에서도 그렇고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